1970년 1월 정화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산파도 없었고 병원도 멀었다. 어머니가 뜨거운 물과 헝겊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진통은 밤새 이어졌고 정화는 이불을 입에 물고 비명을 삼켰다. 아버지가 들으면 안 됐다. 으, 새벽 4시쯤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정화는 땀범벅이 된 채로 아이를 안았다. 남자아이였다. 인수. 정화가 속삭였다. 백성민, 오래 살 수. 이 아이만큼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어머니는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정화야, 이 애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게 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정화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따뜻했다. 이 온기만은 지키고 싶었다.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방문을 열었다. 그는 요람에 누워있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보육원에 보낼 거다. 안 돼요. 정화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서는 순간이었다. 비켜. 이 애는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울 거예요. 아버지의 손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정화는 피하지 않았다. 맞았다. 입술이 찢어졌다. 그래도 그녀는 민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키우고 싶으면 너 혼자 알아서 해? 이 집에서 한 푼도 기대하지 마.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민수를 안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봄이 왔다. 정화는 마을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렸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민수는 어머니가 낮에 돌봐주었다. 엄마, 고마워요. 정화가 말했다. 어머니는 민수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도 이 집에서 평생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정화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 집에서 포옹은 낯선 것이었다. 1973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화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글쎄, 밖에서 놀았다던데.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이 집안이 무너질 것이다. 어머니도 자신도 민수도 살아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도연이 정화를 불렀다. 안방에는 아버지의 유품이 정리되어 있었다. 땅 문서, 통장, 도장. 도연은 그것들을 챙기며 말했다. 재산은 다 내가 받을 거야. 오빠, 엄마는요? 엄마야, 당연히 여기 계시겠지. 근데 너는 도연이 정화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가는 게 좋겠어. 민수 데리고.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네 집 웃기지 마. 넌 이 집 망신만 시켰잖아.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그가 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 애 말이야. 도연이 낮게 말했다. 내 피잖아. 기억해.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 애는 내 피가 흐르는 거야. 정화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도연은 웃으며 방을 나갔다.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그날 밤 정화는 민수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민수는 이제 4살이었다. 말도 제법 했고 걸음도 씩씩했다. 엄마, 별 예쁘다. 그래, 예쁘지? 우리 저기 갈까? 어디? 별 있는데. 정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 있는 곳. 이곳이 아닌 어딘가. 정화도 그곳에 가고 싶었다. 다음 날 공장 쉬는 시간에 옆자리 미숙 언니가 말을 걸었다. 정화야, 대구 가는 거 어때? 대구요? 거기 봉제 공장 많대. 기숙사도 있고. 여기보단 나을걸? 정화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떠나는 것. 이 마을을, 이 집을 벗어나는 것. 하지만 민수가 애 데리고 가면 되잖아. 기숙사에 애 키우는 사람들도 있대. 미숙 언니는 공장장 조카였다. 정보가 빨랐다. 정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떠난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도연은 그냥 내버려 둘까? 며칠 뒤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됐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대구로 갈까 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떠나려고? 여기 있으면 민수도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엄마는요? 난 괜찮아. 여기가 내 자리야. 어머니가 정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정화야, 도망이 아니야. 내가 사는 거야. 민수 데리고 잘 살아. 그날 밤 미숙 언니가 돈봉투를 건넸다. 공장 언니들이 모았어. 얼마 안 되지만 언니 나중에 잘 되면 갚아. 그냥 살아남아. 정화는 눈물을 참았다. 이 작은 돈봉투가 희망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정화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 민수의 옷 몇 벌,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준 통장. 거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들어 있었다. 떠날 거야? 마당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도연은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노려봤다. 어딜 가려고? 오빠는 상관없잖아요. 그 애를 데려가려고? 안 돼. 왜요? 내 피가 섞인 애야. 내가 허락해야 데려갈 수 있어. 정화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소유욕만 가득했다. 사랑도 책임감도 없었다. 오빠한테 허락받을 일 아니에요. 뭐?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오빠가 아무리 협박해도 저는 데려갈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도연은 비웃었다. 가보라고? 근데 기억해. 언제든 내가 찾아갈 수 있어.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떠나야 한다. 민수와 함께. 그날 밤 정화는 민수를 안고 작게 속삭였다. 우리 곧 떠날 거야. 별 있는 대로. 민수는 잠든 채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정화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어둠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제 그녀에겐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 작은 불씨는 이제 꺼지지 않을 만큼 커져 있었다. 1982년 12월 21일 새벽 4시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가방은 하나뿐이었다.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엄마, 추워.
12살 민수가 작게 말했다. 정화는 아들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어머니는 어젯밤 정화를 꼭 안아주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말했다. 살아라. 정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30분을 걸어야 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한 번만 돌아봤다. 저 멀리 집에 불빛이 보였다. 어머니가 켜놓은 것이다. 작별이었다.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는 집을 지키셔야 해. 우리 언제 와?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녀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정화는 민수를 대합실로 데려갔다. 난로가 있었다. 민수는 난로 앞에 앉아 손을 녹였다. 엄마, 대구는 어때? 크대. 여기보다 훨씬. 거기도 눈 와? 그럼. 근데 우리 따뜻한 방에서 살 거야. 민수가 웃었다. 정화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정화는 평생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그저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야 한다. 어디 가시나? 대합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민수를 자신 뒤로 숨겼다. 대구요. 일하러요? 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을 이장의 조카였다. 정화를 알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고 구석에 앉았다. 버스가 도착한 건 5시 반이었다. 정화는 민수를 안고 버스에 올랐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보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다. 엄마,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응. 돌아올 수 있어?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민수야. 우리는 앞으로만 가는 거야. 민수는 엄마의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다. 정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지켜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눈 덮인 산과 들판이 햇살에 빛났다. 아름다웠다. 대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다. 정화는 적어온 주소를 꺼냈다. 미숙 언니가 알려준 봉제 공장 주소. 택시를 탈 돈은 없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배고파. 민수가 말했다. 정화는 터미널 구석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라면 2개를 시켰다. 여기요. 계란 하나만 더 주세요. 전원이요. 정화는 지갑을 열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가 먹어야 했다. 계란 하나가 올라간 라면이 나왔다. 민수는 맛있게 먹었다. 정화는 국물만 마셨다. 엄마도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민수는 면을 절반 남겨두고 엄마에게 밀었다. 정화는 사양했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정화는 조금 먹었다. 따뜻했다. 공장은 시내에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낡은 3층 건물이었다. 1층은 작업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기숙사. 정화는 민수와 함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청송에서 왔습니다. 미숙 씨가 소개해줘서. 문이 열렸다. 사장님이었다. 50대 여자.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일해본 적 있어요? 네.
재봉틀 다룰 줄 압니다. 애는 제 아들입니다. 불편 안 끼칠게요. 사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한 달 해봅시다. 월급은 15만 원. 기숙사는 무료인데 방은 같이 써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화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민수도 따라 인사했다. 사장님이 작게 웃었다. 애 착하네. 올라가 봐요. 3층, 제일 안쪽 방. 방은 작았다. 4평 남짓. 2층 침대 2개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보일러가 들어왔다.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해냈다. 정말로 여기까지 왔다. 엄마, 여기서 자. 응. 우리 둘이 좋다. 민수가 침대에 올라가 뛰었다. 정화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정화도 덩달아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던가. 저녁에 룸메이트가 들어왔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영숙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예요. 반가워요. 애 있어요? 네. 민수라고 해요. 영숙은 민수에게 과자를 건넸다. 민수는 엄마 눈치를 봤다. 정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과자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식구잖아요. 영숙의 말에 정화는 코끝이 찡했다. 식구. 그 단어가 낯설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일을 시작했다. 재봉틀은 익숙했다. 손이 빨랐다. 사장님이 만족했다. 미숙이가 잘 보냈네. 솜씨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아주머니들이 정화에게 말을 걸었다. 애는 학교 안 보내? 내년에 보낼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 가까워. 걸어서 10분.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청송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엄마 힘들지? 그날 밤 민수가 물었다. 정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도 일할까? 너는 공부해. 그게 내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화는 창밖을 봤다. 대구의 밤은 밝았다. 불빛이 가득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자신과 민수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정화는 월급을 받았다. 생전 처음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돈이었다. 그녀는 돈을 세어보고 통장을 만들었다. 민수의 이름으로.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화 씨, 수고했어요. 사장님이 말했다. 정화는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실력 있는 사람 내보낼 리 있나요? 그날 밤 정화는 민수와 함께 슈퍼에 갔다. 우유 한 팩을 샀다. 민수가 좋아하는 것. 방으로 돌아와 우유를 따라주며 정화는 웃었다. 민수야, 응, 우리 잘 살 거야. 민수는 우유를 마시다 말고 엄마를 쳐다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응, 우리 잘 살자. 정화는 아들을 안았다. 가슴속의 불씨는 이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망이 아니었다. 이건 선택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아니 살아가기 위한 선택.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다. 정화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았다. 2024년 봄 대구 수성구의 작은 봉제 공장. 70대 중반의 정화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정화 패션 간판 사진이 걸려 있었다. 30년 전 작은 하청 공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사장님, 오늘 납품 끝났습니다. 직원 미선이 들어왔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내일은 좀 쉬고 와요. 괜찮아요. 저 일하는 게 좋아서. 미선이 나가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봄이 왔다. 몇 번째 봄인지 세기도 힘들 만큼 많은 봄을 견뎌왔다. 할머니! 문이 열리며 대학생 손녀 지원이 뛰어들어왔다. 21살. 밝고 씩씩했다. 정화는 작게 웃었다. 천천히 와. 넘어지겠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뭐 발표했는데? 여성 인권에 대해서요. 과거랑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화는 잠시 침묵했다. 여성인권.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다. 할머니도 힘든 시절 있었죠? 그랬지. 언젠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정화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해줄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었다. 어떤 진실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저녁, 정화의 집.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민수가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다. 55살의 민수는 이제 구청 사회복지과 팀장이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민수가 나물을 접시에 담아줬다. 정화는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가 해주니 맛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 정화는 며느리를 얻어서 복받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아빠 어렸을 땐 어땠어요? 지원이 물었다. 민수가 먼저 대답했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지? 나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어. 힘들었겠다. 힘든 줄 몰랐어. 정화가 말했다. 사실이었다.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 쓰러질 틈도 올 시간도 없었다. 근데 어떻게 혼자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는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정화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냥 사정이 있었어. 아빠도 몰라요? 응, 엄마가 안 말씀하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원망의 기색은 없었다. 그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정화는 손녀를 쳐다봤다. 지원아,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요?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지원은 더 묻지 않았다. 정화는 안도했다. 밤, 정화는 혼자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대구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이 반짝였다. 1982년 겨울,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렸던 그날. 엄마, 민수가 나왔다. 정화 옆에 섰다. 잠은 못 자겠어요. 엄마 생각하니까. 정화는 아들을 쳐다봤다. 민수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벌써 중년이 됐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몰랐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제 아버지 누구예요?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질문. 하지만 아직도 대답하기 힘들었다. 나쁜 사람이었어.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래? 네. 엄마가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엄마를 안았다. 정화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미안해. 내가 궁금한 것들 말 안 해줘서.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민수가 물러섰다. 정화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 전 구청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도움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 돕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왜? 엄마도 그때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해요.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정화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웠다.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서. 다음 날 정화는 사무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이 나왔다. 1982년부터 쓴 것. 거기에는 매달 번 돈과 쓴 돈이 적혀 있었다. 민수 학비, 생활비, 저축. 빼곡했다. 할머니, 뭐 보세요? 지원이 들어왔다. 정화는 수첩을 내밀었다. 이거. 지원이 수첩을 펼쳤다. 천천히 넘겼다. 눈이 커졌다. 할머니, 이거 다 기록하신 거예요? 응. 잊고 싶지 않아서. 뭐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원이 수첩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정화를 쳐다봤다. 할머니, 대단해요. 대단하진 않아. 그냥 살았을 뿐이야.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정화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 손은 자신의 손과 달랐다. 거칠지 않았다. 상처도 없었다. 그게 좋았다. 지원아, 네, 힘들면 도망쳐도 돼. 네. 도망은 비겁한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싶다면 언제든 떠나도 돼. 그게 용기야. 지원은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아픔도 슬픔도 하지만 희망도. 할머니도 도망쳤어요? 응, 오래전에. 후회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덕분에 너를 만났잖아. 지원이 할머니를 안았다. 정화는 손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정화는 혼자 공장 옥상에 올라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정화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2년 민수와 함께 찍은 첫 사진. 대구에 온 지 1년 뒤였다. 민수는 웃고 있었고 정화도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잘 살았어. 정화가 혼잣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과거의 자신에게일 수도, 떠나온 어머니에게일 수도, 혹은 세상에게일 수도. 정말 잘 살았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감사했다. 살아남아서, 버텨서, 여기까지 와서. 할머니! 아래에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지원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정화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걸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었다. 정화의 인생에도 마침내 봄이 왔다. 그리고 이 봄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화는 수첩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다. 도망은 비겁이 아니다. 살아남는 것이 용기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될 것이다.
정화의, 민수의, 지원이의.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봄처럼